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트에서 전해드리는 위클리 차트. 이번 주에는 10월 마지막 주 소식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COP26 기후변화 회의가 지금 영국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에서 11월 첫째 주에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변화 관련된 소식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리카 난민들이 과거에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주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프리카 내부에서 특히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내부에서 이렇게 난민이 주로 발생한다는 소식입니다. 왼쪽 차트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곳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10월 마지막 주 미국 주식시장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파란색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나온 게 이제 S&P 500 지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나온 것이 이제 나스닥 지수고 카키색으로 나온 것이 이제 애플 기업의 주가 흐름입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였죠.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특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것을 반영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수요일 증권시장에서는 조금 소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파벳은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를 좀 밑돌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는 다시 이제 올랐는데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한 3%대에서 2%로 지금 좀 더 저조했다는 것이 소식이 나오면서 뭐 앞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 항상 앞으로의 시장을 이제 선반영하니까 앞으로 그 주식시장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금요일에는 이제 아마존하고 이제 애플의 실적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밑돌아오면서 전체 주식시장을 좀 같이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 올해죠. 올해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하얀색으로 나온 거는 이제 S&P 500 지수의 이제 오름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나온 거는 S&P 500을 구성하는 그 500대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 그 추정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정비례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 EPS 전망치,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약간 지금 밑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차트는요, 아주 재미있는 건데, 10월 한 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에 미국 10년물 국채,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의 이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실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고요. 하얀색으로 나온 차트는 명목상, 그러니까 실질이 아니고 표면상의 금리 수익률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10월 28일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건 아무도 예상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빠르게 올라가니까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가면 실질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니까.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갑자기 10월 28일에 이 실질 수익률이 갑자기 오른 겁니다. 올랐고 그 다음에 명목 수익률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반대의 경우가 나타난 것이죠.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정확히. 그런데 아무튼 이런 트레이드, 그러니까 주문 거래를 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그렇게 될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지배적인 그런 전망치와 정반대로 해서 배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애플의 실적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애플에다가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플의 제품에 뭐 조립을 맡아 한다든지 아무튼 애플의 이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주로 이제 타이완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요. 특히 폭스콘이 60%나 차지하고요. 역시 이제 타이완의 이제 퀀타 컴퓨터라든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부품의 한 6% 정도 주로 이제 OLED 스크린이라고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품 이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차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번 차트는요, 역시 이제 애플 실적인데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부터 지금 2021년 10월 말까지 애플의 주가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목요일 오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을 미처 반영하지 않고 있는 차트인데 아무튼 그 아이폰과 이 매cin토시 컴퓨터 그 매출액이 예상치를 좀 밑돌았습니다. 다음번 차트는 이제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역시 그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그 실적을 발표를 해서 사람들 좀 놀랐는데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이커머스 시장, 전자상거래 부문의 거의 그 마이너스 실적으로 갈 뻔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내셔널 디비전,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해외 사업부 실적도 굉장히 저조했고요. 유일하게 아마존의 그 수익성을 확보해 준 것이 이제 클라우드를 하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사업부가 아주 놀라운 그런 실적을 보여줘서 치면을 차렸습니다. 더더욱 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거는 이번에 발표한 거는 3분기 실적인데 4분기 실적에서는 그 클라우드 사업을 포함하고서라도 다 포함해도 전체 실적이 아마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4분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배경은 이제 일단 서플라이 체인에서 비용이 크게 올랐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그 컨테이너 선박 확보하기도 어렵고 확보할 수 있어도 가격이 운임이 굉장히 치솟고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인건비도 크게 올라가지고 아마존이 채용하는 그 인원이 수십만 명이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다 오르니까 얼마나 비용 부담이 크겠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에서 아무리 수익을 내도 4분기에는 전체 실적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 같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요, 독일 국채 소식인데요. 66개월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 실질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금 독일 국채 10년물, 10년 만기 독일 국채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아주 빠르게 오르면서 이제 실질금리,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 국채 가격은 빠르게 이제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더 높이 쳐줘야지만 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이너스 4.6%나 되는 아주 저조한 그런 조건에 독일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국채를 담보로 해서 파생 상품을 또 거래를 한다든지 아무튼 담보가 필요한 그런 그 파이낸싱이나 그런 거래에 있어서는 이 국채만큼 담보 역할을 해주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환금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국채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지난 그 한 주에도 이제 IPO,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업 공개 IPO를 한 기업이 14개 기업이 나왔는데 이 14개 기업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걸 전부 다 합하면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6.3 빌리언이었다고 하고요. 차트가 보여주는 건 2011년부터 지금 2021년 10월 말까지 IPO를 했던 그 기업들의 나중에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자를 내는 그 기업들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지금 그 IPO를 해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성공적이지 못한 실패한 IPO 신생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IPO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투자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투자도 이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객을 확보하기가 쉽고 마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그 고객을 확보하기 쉬운 게 이른바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든지 뭐 플랫폼 에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그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쪽이죠. 이런 쪽은 실패하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제 그 밖에 뭐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소비재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사실 IPO를 하기 전부터 흑자 구조라고 할까요? 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들이 좋고요. 흑자 구조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IPO를 해도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흑자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Rent the Runway라고 최근에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이 있는데 뭐 드레스나 이런 연미복이나 뭐 이런 턱시도 이런 거를 빌려주는 그런 건데 뭐 자기들이 뭐 옷 빌려주는 사업이 그렇게 뭐 흑자가 되겠습니까? 역시 이제 그런 소비재 기업들은 이 IPO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B2B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확실한 고객이 있거나 또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자, 다음 차트는 리튬 배터리가 이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약 이제 그 글로벌 X라고 이게 한국의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홍콩 법인을 설립해서 홍콩에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글로벌 X가 출시한 그 ETF 상품 중에 LIT가 있어요. 리튬하고 배터리 ETF죠. 그걸 기준으로 봤을 적에 250%나 지금 1년 10개월 만에 250%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S&P 500 지수는 50% 조금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서 리튬 배터리가 이렇게 놀라운 지금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역시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한국 그 타이거 ETF 중에서 그 솔렉티브라는 이제 독일 지수 회사가 개발한 그 이제 중국 전기차 ETF라고 있어요. 지금 총 자산이 2조 한 4천억 원 쪽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ETF 가운데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꼭 뭐 한국에서 발행하는 그 ETF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바로 그 타이거 솔렉티브 중국 전기차 ETF를 추천을 합니다. 다음번 차트는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주로 이제 산업용 금속이죠. 원자재 소싱을 어떤 나라에서 주로 어떤 원자재를 소싱을 하는가를 좀 보여주는 차트가 있어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면 이제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발트예요. 코발트가 굉장히 비싼 그 산업용 금속인데 이거 많이 나는 아프리카 딱 정중앙에 있는 그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콩고라는 데가 그 접근성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중점적으로 코발트가 거기서 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그 밖에 다른 산업용 금속들도 뭐 주로 호주나 그다음에 뭐 중국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의 이제 칠레 이런 데서 나기 때문에 배터리 원자재 소싱이 앞으로 이렇게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자재 가격도 점점 더 오를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프리카 난민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고 아프리카 내부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 난민들 숫자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차트가 보여준 거는 왼쪽에서 또 그 중에서도 왼쪽 차트는 정식으로 유럽연합이나 영국에서 그, 그, 그 취업 이민 비자를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취업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 차트에서 오른쪽은 그냥 비자 없이 그냥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냥 무작정 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동안에. 예. 바다에서 빠져 죽고 뭐 사고 나서 죽고 뭐 그게 이제 좀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한 짓은 더 이상 잘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불안정성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빨간색이 짙을수록 이 쿠데타, 정치 쿠데타 횟수가 잦다는 것이고요. 마침 이번 주에도 그 수단, 남수단이 아니고 수단에서 또 그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니까 난민들도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인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 이 아랍 세계 와 이제 아프리카를 갈라놓는 이 사하라 사막 이남, 사하라 사막 이남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그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적도 아래쪽에 있는 남 아프리카 쪽에서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 지도는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내부에서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또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난민들이 옮겨가는 걸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뭐 그렇게 큰 명확한 그 뚜렷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세 가지 패턴이 제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에코와스라고 해서 이게 아마 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n States의 약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뭐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나라들인데 이들 나라에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이스트 아프리칸 커뮤니티 동아프리카 나라들인데 주로 이제 비교적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케냐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제일 밑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제 주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 차트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난민들이 생기면은 또 난민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면서 또 자기 본국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온 곳에 있는 가족에게 이제 송금을 하거든요. 송금을 하는 것만 봐도 아프리카 내부에서 움직이는 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면은 제일 짙은 파란색으로 제일 밑단에 보이는 것이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에서 또 다른 같은 또 사하라 남쪽 나라들에 보내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남쪽 나라에서 역시 사하라 사막 남쪽 나라로 보내는 그 돈의 액수가 2012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옅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유럽연합과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 남쪽 나라들에 보내는 돈의 액수인데 이것도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폭으로 늘어났고요. 마지막으로 회색은 이제 그 밖의 지역, 뭐 미국을 포함해서 그 밖의 지역인데 이것도 역시 아주 소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환경 클린 에너지와 지금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COP26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호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일단 석탄 발전 규모도 굉장히 크고 자체적으로 이제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기준으로는 인구 2,500만 나라가 15위니까 지금 한국의 5,200만 인구가 세계 6위거든요. 그런데 호주가 석탄이랑 뭐 철광석 이런 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출해서
호주가 수출하는 것들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한국보다 한 단계 더 위인 세계 5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린하우스 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호주가 이제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뭐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다음번은 이제 전력 발전 원가를 뭐 이렇게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발전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어떤 에너지원을 써서 그 전력을 발전하는가 그 원가를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추적을 해봤더니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이런 친환경 발전의 원가가 석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변동성이 크잖아요. 바람이 안 불 수도 있고 뭐 태양이 햇볕이 비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게 전 지구적으로요 바람이 잘 안 불어요. 점점 그 바람 세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뭐 서울에 살고 있지만 솔솔 바람을 저는 아주 좋아하는데 이번 지난 여름에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은 저는 이 콧구멍에 바람이 솔솔 바람이 불어와야 잠을 잘 자거든요. 예, 그런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풍력이나 태양광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동성이죠. 그러면 이제 뭐 그걸 전력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예, 전력 저장 장치를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아직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배터리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높죠, 상당히. 자, 다음번 차트는요. 이제 1990년부터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 나라들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데 중국은 지금 2020년 현재에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자기들 말로는 2030년에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이렇게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실제 될지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인도예요. 인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오렌지색 점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지금도 보면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고요. 제가 이제 2018년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 인도 뭄바이 외곽 지역에 있는 데 가서 그 인도 기업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와 제가 거기서 세 달 가까이 살면서 인도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인도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인도 사람들이랑 똑같이 아무튼 먹고 자고 다 했어요. 매일같이 토했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공기 오염이 심한 거예요. 중국은 그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죠. 제가 오죽하면은 인천공항에 돌아와가지고 그 짐 찾는 그 카루셀 짐이 이렇게 그 수트케이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기서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거예요. 정말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인도 어려운 나라죠. 근데 아무튼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가 봤을 적에는 2060년이 돼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이 이번에 그 영국에서 열리는 COP26, COP26 회의에 가서 한다는 말은 우리더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현금을 먼저 달라. 예. 그래서 이런 나라들 개발도상국들 전체에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100 트릴리언 달러를 자기들한테 현금으로 주면은 자기들도 유럽이나 뭐 미국,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 현금을 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돈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배짱을 튕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 보조금이 일단은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그 연료 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크게 이제 직접 보조금이 있고 간접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 차트에서도 그 중에서도 왼쪽은 이제 달러 금액이고, 왼쪽 차트에서 오른쪽은 이제 GDP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가 보면, 이제 explicit 짙은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거는 크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그냥 유지하는 추세예요. 이제 특히 인도 정부가 제일 이걸 심각하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줄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이제 간접 보조금인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뭐 전력 회사라든지 뭐 알루미늄 뭐 회사라든지 뭐 제철소라든지 이런 기업들에다가 주로 주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도 최소 2025년까지 더 늘어날 거고요. GDP 대비해서 봤을 적에도 지금 7%가량 2025년 기준으로 7%가량 더 오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보조금을 줄여야 돼요. 자, 그랬을 적에 이제 보조금을 또 봤을 적에 왼쪽 차트에서 왼쪽은 직접 보조금, 왼쪽 차트에서 오른쪽은 간접 보조금을 보여주는데, 그걸 다시 이제 석탄이냐, 석유냐, 천연가스냐, 아니면 전력이냐, 이걸 네 가지로 나눠서 봤을 적에 직접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력 발전 쪽에다 이제 주는 비중이 제일 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직접 보조금은 이제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추세라고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간접 보조금이 문제인데, 간접 보조금에서 왜 더 문제냐면은 석탄, 석유에다가 주는 정부 보조금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석탄, 석유의 정부 지원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차트는 이제 그래서 크게 세 개 그룹으로 이렇게 세 개를 나눠 가지고, 짙은 파란색이 유럽 지역, 연한 파란색이 이제 북미 지역,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 밑에가 이제 그 밖의 지역을 나눠 가지고 1750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270년 전이네요. 1750년부터 2019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했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누적 기준으로 제일 많이 한 데는 역시 그 유럽이고요. 경제 발전을 제일 먼저 했고 산업혁명도 제일 먼저 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많이 한 데가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은 이제 아시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숫자는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개밖에 안 되는 북미 지역이 많이 했고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시아 지역에서 보면은 중국의 비중이 제일 크긴 하지만은 미국 한 나라나 뭐 유럽연합 합한 거에 비하면은 중국이 아직도 적어요. 왜냐면은 경제 발전을 굉장히 늦게 했으니까. 그리고 인도를 보면은 아주 적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뭐 러시아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중국이나 인도는 거 봐라,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서유럽이나 이 미국에 비하면은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그 환경 오염에 대해서 죄 지은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터에서 전해드린 위클리 차트 10월 마지막 주 소식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 토픽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 동영상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